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 바로 위장관 신경 내분비 종양, 영어로는 GINETS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들 열심히 보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또 흥미로운 점들, 이런 것들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 종양, 이름부터가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신경세포 특징도 있고 또 호르몬 만드는 내분비세포 특징도 같이 있다니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진단이 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되게 천천히 자라는데 또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증상들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종양의 다양한 얼굴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 위장관 신경 내분비 종양, 줄여서 붙은 NE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뭐랄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질환입니다. 스펙트럼이 넓군요.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종양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발견하고 분류하는지, 그리고 이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 호르몬 분비 능력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아주 독특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위장관 신경 내분비 종양 GINETS가 정확히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크게 췌장에서 생기는 거랑 그 외에 다른 위장관에서 생기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 PNE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췌장 외 위장관 신경 내분비 종양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췌장 외 종양을 유암종, 그러니까 영어로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불렀었죠. 유암종이요? 네, 이 종양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암보다는 좀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자란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자란다는 게 꼭 안전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 종양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이나 생리활성 물질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분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요? 네, 그게 NET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임상징후군,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이 묶여서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NET 진단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게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73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률이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 와, 상당한 변화인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진단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관계 NET가 전체 NET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그룹의 발생률 증가가 좀 두드러지죠. 음, 근데 이게 반드시 종양 자체가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아시다시피 내시경이나 영상검사 같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종양까지 이제 발견하게 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숨어있던 종양들을 찾아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치료법도 계속 발전하면서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도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고요. 그럼 혹시 우리가 흔히 아는 암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뭐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같은 거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요. 그런 일반적인 암들처럼 흡연, 음주 아니면 뭐 특정 식단과의 명확한 연관성 이런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 이런 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군요. 근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요? 어떤 특정 유전자 문제 때문에 NET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일부 NET는 유전 질환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1형 다발성 내분비 선종증, 줄여서 보통 MEN1이라고 부르는데요. MEN1. 네, 이건 특정 유전자, 메닌 유전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췌장 NET뿐만 아니라 부갑상선이나 뇌하수체 같은 다른 내분비 기관에도 종양이 생길 위험이 높은 그런 유전 질환이죠. MEN1 말고도 뭐 폰히펠 린다우 증후군, VHL이라고 하던데 아니면 신경섬유종증 1형 NF1 이런 다른 유전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전 질환들은 각각 또 특정 유전자, 그러니까 VHL, NF1,
TSC 이런 유전자들의 이상과 관련이 있고요. 결국 세포 성장 조절 경로에 영향을 미쳐서 종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유전 증후군하고 관련된 경우는 전체 NET 중에서 사실 일부고요. 대부분은 뚜렷한 유전적인 원인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아, 대부분은 산발성이군요. 네. 근데 그 산발적인 경우에도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기도 한다면서요. 특히 그 췌장 NET 분석 결과를 보면 MEN1 유전자 변이가 유전 증후군이 없는 환자에서도 꽤 높은 비율, 44%나 발견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유전자 변이나 세포 성장의 핵심 경로인 MTOR 관련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도 췌장 NET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편입니다. 아하. 반면에 췌장 외 NET, 예를 들면 소장에서 생기는 NET 같은 경우는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럼 이게 췌장 NET랑 췌장 외 NET가 생기는 과정이나 원인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결국 NET라는 게 발생 위치도 다르고 유전적인 배경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네요. 그럼 종양 자체의 성격,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고 퍼지냐,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요? 역시 조직 검사가 중요하겠네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NET는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서 예후나 치료법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 기준, 분화도랑 등급으로 나눕니다. 분화도와 등급? 네, 분화도라는 건 종양세포가 정상세포로 얼마나 닮았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잘 분화된 종양과 저분화된 종양으로 나뉘죠. 그리고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 이건 종양세포가 얼마나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사분열수나 KI67이라는 지표로 평가를 해요. KI67 지표요? 그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KI67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활발하게 분열할 때 나타나는 단백질 이름이에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종양세포가 그만큼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아, 높을수록 안 좋은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1등급은 키67 지수가 3% 미만으로 아주 낮고요. 3등급은 20%를 초과합니다. 잘 분화된 NET는 대부분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지만 드물게 3등급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저분화된 신경 내분비 암종이라는 건 항상 3등급이고 예후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럼 그 잘 분화된 NET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비교적 모양이 균일한 세포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요. 세포 분열하는 모습은 드물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면역 염색이라는 걸 해보면 신경 내분비 세포의 특징인 크로모그라닌이나 시냅토피신 같은 표지자들이 양성으로 딱 나타나죠. 아하. 더 자세히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내부에 호르몬이나 생리활성 물질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 이걸 신경분비과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찰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임상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저장고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 과립 안에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췌장에서 발생하는 NET, 즉 PN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게 기능성하고 비기능성으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PNS의 한 20% 정도가 기능성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종양이 만드는 특정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그것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20% 정도? 네, 나머지 한 80%는 비기능성인데요. 이건 호르몬 관련 증상은 없고 종양이 그냥 커지면서 주변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이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능성 PNS는 어떤 호르몬을 만드느냐에 따라 증상이 제각각이겠네요.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인슐린종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인슐린종.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저혈당 증상을 일으키죠.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와, 위험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가스트린종이라는 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아주 심한 소화성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설사 같은 걸 유발합니다. 이걸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 J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졸린과 앨리슨 증후군, 또 다른 예는 없나요? 글루카곤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글루카곤을 과다 분비하는데 특징적으로 몸 여기저기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괴사용해성 이동 홍반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네,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러면서 당뇨병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VIP오마라는 건 VIP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아주 심한 물설사, 그리고 저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호르몬 분비 종양들이 있는데 다행히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런 기능성 종양들은 그래도 호르몬 증상 때문에 비교적 좀 일찍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증상을 조절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종 때문에 저혈당이 오면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고, 가스트린종 때문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위산 억제제를 쓰고요. 네. 동시에 종양 자체를 없애는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같은 걸로 종양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수술을 고려하죠. 그리고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라는 주사제가 있는데요. 이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주사제. 네. 다만 인슐린종에서는 이 약이 오히려 저혈당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비기능성 피네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증상이 없으면 사실 발견하기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 같은 거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미 종양이 꽤 커져서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기거나 간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치료 원칙은 일단 국소적인 경우엔 수술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아주 작고, 예를 들어 1cm 미만이고 등급도 낮은 무증상 종양이라면 수술 대신에 정기적으로 그냥 추적 관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지켜보는군요. 네. 근데 크기가 2cm 이상이면 전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췌장 외에 다른 위장관에서 생기는 NET도 좀 살펴볼까요? 위, 소장, 충수돌기, 직장, 정말 다양한 곳에서 생길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특징이 또 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위 NET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배경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만성 위축성 위염하고 관련된 1형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인데, 그냥 산발적으로 생기는 3형은 더 공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위 안에서도 다르군요. 네, 소장 NET는 주로 작은 장자 끝부분, 회장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점막 아래 깊숙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진단이 좀 어렵고, 이게 주변의 장감막이라는 조직을 끌어당겨서 섬유화,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데스모플라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섬유화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게 심해지면 장을 막아버리거나 그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충수돌기나 직장 NET는 어떤가요? 충수돌기 NET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 충수염 수술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그냥 충수 절제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직장 NET는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러면서 발견 빈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좀 더 흔하게 보고됩니다. 이것도 대부분 크기가 작고 전이 위험이 낮아서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내시경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크기가 크거나, 예를 들어 충수돌기는 2cm 이상, 직장은 1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직 분화도가 나쁘면 추가적인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크기나 분화도가 중요하군요. 위치마다 정말 다양한 양상을 보이네요. 만약 이런 NET가 처음 생긴 곳에 벗어나서 다른 장기로 퍼진다면, 그러니까 전이가 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네, NET가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 가장 흔한 전이 부위고요. 간이요? 네, 전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먼저 CT나 MRI 같은 정밀 용산 검사로 전이 범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NET 진단에 아주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영상이라는 겁니다.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영상, 그건 뭔가요? 대부분의 잘 분화된 NET 세포 표면에는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이 가서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수용체가 아주 많이 발현되어 있어요. 아, 이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방사성 동연소를 붙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주사하고 특수 카메라, 펫이나 스펙트 같은 걸로 촬영을 하면 그 수용체가 있는 종양세포들이 영상에서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네, 68가 도타테이트 펫 스캔이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게 CT나 MRI에서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전이 병변까지 찾아낼 정도로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혈액 검사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크로모그라닌 A 같은 종양 표지자 검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크로모그라닌 A, CGA라고 하는데요. 이게 NET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라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NET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부전이 있거나 특정 위장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해석할 때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NET 환자에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단 자체보다는 치료 반응을 좀 추적 관찰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주로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이성 NET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예후는 좀 어떤 편인가요?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원발 부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조직학적 등급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최근 여러 치료법들이 발전하면서 생존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진행성 췌장 NET 같은 경우는 평균 생존기간이 4년을 넘고요. 소장 NET는 5년을 초과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종양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이성 NET 환자분들 중에는 종양 자체의 성장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그 호르몬 과다분비 증상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소장 NET가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종양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 같은 활관 활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간에서 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간전이가 있으면 그게 안 되고 바로 전신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증상을 일으키죠. 아, 간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군요. 어떤 증상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게 갑자기 얼굴이나 목, 상체 쪽이 확 붉어지는 발작성 홍조하고요. 그리고 물 같은 설사입니다. 홍조와 설사. 네. 심한 경우에는 쌕쌕거리는 숨소리, 천명이라고 하죠. 이런 게 들리거나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단할 때는 혈액이나 24시간 모은 소변에서 세로토닌 대사물질인 5-HIA라는 것의 수치를 측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죠? 듣기만 해도 꽤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다행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옥트레오타이드나 랄레오타이드 같은 주사제가 이 증상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 또 그 주사제군요. 네, 이게 종양세포 표면에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에 결합해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원리거든요. 만약 이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심한 설사가 있다면 텔로트리스타트 에틸이라는 먹는 약이 있어요. 이게 세로토닌 합성을 직접 억제하는데 이걸 추가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카르시노이드 위기나 카르시노이드 심장 질환 같은 더 위험한 상황도 있다면서요? 이건 뭔가요? 네, 카르시노이드 위기는요. 예를 들어 수술이나 어떤 시술 중에 종양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마취 과정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확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반대로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와,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 전으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심장 질환은요? 카르시노이드 심장 질환은 만성적으로 혈액 내 세로토닌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심장, 특히 오른쪽 심장의 판막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판막이 두꺼워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주로 역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판막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심장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무섭네요. 간 전이가 가장 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에 있는 종양만 딱 타겟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약 간 전이 개수가 적고 위치가 괜찮다면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수술이 좀 어렵다거나 병변수가 많다면 고주파나 아니면 냉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종양을 직접 태우거나 얼려주기는 소작술이라는 걸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작술? 네, 만약 간 전체에 전이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면 간에 있는 종양이 주로 간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다는 특징을 이용해요.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동맥 색전술이요? 네, 혈관을 통해서 그 간동맥으로 접근해서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거나 항암화학 색전술 TAC 아니면 방사선을 내는 작은 구슬 같은 걸 주입해서 방사선 색전술 타레 또는 셀트르 종양을 공격하는 방법이죠. 아,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이제 그럼 전신에 퍼진 NET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나요? 네, 크게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에서 말씀드렸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인데요. 이게 증상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종양 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입증이 됐어요. 아, 종양 성장도 억제해요? 네, 프로마일림이나 클레리넷 같은 연구에서 확인됐죠. 그래서 진행성이거나 증상이 있는 NAT의 초기 전신 치료로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성 핵종 치료, 줄여서 PRRT라고 부릅니다. PRRT. 네, 이건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에다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면 루테슘 177 같은 걸 딱 붙여서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약물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가 있는 NET 세포에 선택적으로 가서 결합하겠죠. 네. 그런 다음 거기서 방사선을 뿜어서 주변의 종양세포로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일종의 표적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똑한 치료법이네요. 그렇죠.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를 했는데도 병이 진행하는 경우에 아주 좋은 치료 옵션이 됩니다. 네터여원 연구가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표적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종양세포의 성장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엠토알라는 경로를 억제하는 에베롤리무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건 췌장 NET와 췌장 외 NET 모두에서 효과가 입증돼서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디안트 연구 시리즈가 유명하고요. 에베롤리무스. 네. 또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들, 예를 들면 수니티닙이나 수루파티닙 같은 약물들도 특정 NET에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먹는 약 형태고요. 그럼 전통적인 항암 화학 요법,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항암제는 어떤가요? 네 번째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특히 췌장 NET에서는 테모졸로마이드라는 알킬 화제 계열의 항암 요법이 비교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COG 2111 연구 같은 게 있죠. 테모졸로마이드. 네. 하지만 대부분의 췌장 외 NET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항암제의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췌장 NET와 외 NET가 치료 반응도 좀 다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저부나 신경 내분비 암종. 이건 치료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분화된 NET와 저분화 신경 내분비 암종, 뉴로엔도크레인 카시노마, NEC는 완전히 다른 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병이다. 네. NEC는 매우 빠르게 자라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폐소세포암 치료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항암 화합 요법. 보통 백금 기반 약제랑 에토포사이드라는 약을 병용하는데요. 이게 표준 1차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와, 오늘 정말 위장관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이게 천천히 자라는 것 같으면서도 또 호르몬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발생 위치나 세포 모량에 따라서 성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NET는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매우 다양한 질병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 전이 상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특히 호르몬 관련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과 또 종양 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는 유전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면역 환경 분석 같은 더 정밀한 정보를 활용해서 각 환자에게 더 잘 맞는 그런 맞춤 치료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기대가 드네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질환이 상당히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종양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높일 것인가 하는 치료 전략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삶의 질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질환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